우리 68페이지를 넘기셔서 자, 순서는 제가 조금 다른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연수합계법을 볼게요.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의 공식을 먼저 보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러니까 취득 원가의 잔존 가액을 빼고 곱하기 연수의 합계분의 연수의 역순으로 계산하는 게 연수합계법이에요. 도대체 뭔 말이야, 쟤는? 자, 우리가 기계장치를 예를 들어서 사면 기계장치의 성능은 1차 년도가 성능이 월등히 좋고 마지막 내용연수회쯤 되면 성능이 저하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예법을 쓰면 우리 성능이 좋든 작든 상관없이 똑같이 비용화하고 있죠. 근데 수익은 성능이 좋을 때 더 많이 창출될 수 있게 뭔가를 생산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좋을 때를 좀 더 많이 초창기에 많이 배분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작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지금 5년짜리면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5년짜리면 1차 년도에 5, 2차 년도에 4, 3차 년도에 3, 4차 년도에 2, 마지막 년도에 1, 이 비율로 해서 얘를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X1년도, X2년도, X3년도, X4년도, X5년도가 있으면 이 기간 동안 비율을 5대, 4대, 3대, 2대 1의 비율로 거꾸로 역순으로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분이라는 건 비율대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럼 안분하는 방법 중에 저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이 제일 편한 방법이 얘네들을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2대 3이야. 그럼 얘 둘이 합치면 5죠. 합쳐가지고 얘한테 너는 5 중에 2고 너는 5 중에 3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안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5분의 2, 5분의 3이야 되는 거. 그런 방식으로 그럼 연수합계법도 얘가 5, 4, 3, 2, 1 역순으로 할 건데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면 15가 되죠. 그러면 1차 년도는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렇게 되게 할 거예요. 그럼 뭐에 15분의 5냐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지금 이 금액 있죠. 그럼 120만 원에 20만 원을 빼면 얘는 100만 원에 15분의 5가 1차 년도 감가상각비, 2차 년도도 100만 원에 15분의 4, 100만 원에 15분의 3, 100만 원에 15분의 2, 100만 원에 15분의 1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래가 내용연수의 합계고 역순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5, 4, 3, 2, 1 역순으로.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 결론적으로 얘 다 합치면 얼마 될까요? 지금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다 더하면 결론적으로 15분의 15잖아. 1이잖아. 그러니까 딱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용연수 역순으로 안분한 거예요. 그러면 1차 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제일 높이 나올 거고 마지막에 제일 낮게 나오겠죠. 뭐 10년짜리라면 55분의 10, 뭐 55분의 9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방식이 연수합계법이에요. 그럼 정예법하고 동일한 거는 둘 다 100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계산 들어간다는 게 동일한 부분이죠. 그죠? 이게 우리 연수합계법으로 계산한 방식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안분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방법은 생산량 비례법. 자,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건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실제 생산량을 가지고 비율만큼 감가상각비를 설정하는 거예요. 얘는 얼마만큼이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X1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예정 총 생산량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를 하나 샀는데 120만 원짜리 기계를 샀는데 이 기계로 10,000개의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10,000개 제품 생산할 수 있으면 먼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이고 예정 총 생산량이 10,000개인데 X1년도에 몇 개 생산하는지 봤더니 3,000개래. 그러면 그냥 30만 원이다. 생산량에 정말 비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한 방식이죠. 그럼 X2년도 봤더니 5,000개를 생산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5,000개 생산했으면 50만 원이 우리는 올해 감가상각비다. 이거 뭐 기간이 경과한다 뭐다 이게 아니라 지금 몇 개 실제 생산했는지 생산한 양에 그냥 비례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차년도에 더 많이 생산하고 싶은데 그래도 얘는 2,000개 생산하면 운명하겠죠. 그러면 얘는 2,000개에서 20만 원 감가상각하고 나면 얘 100만 원 끝나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산량이라는 건 조업도를 뜻해요. 조업도라는 건 꼭 뭔가를 물건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한다면 작게 한다면 이런 거랑 비례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많이 했을 때에 많은 결과가 나오고 작게 했을 때 작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혹은 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에 많은 결과가 일어나고 작은 시간 투자했을 때 작게 일어난다든지 이렇다면 그 시간이 조업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을 잡아서 이거 지금 저는 개수를 가지고 기준점 잡은 거고 시간을 잡을 수도 있고 돈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업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조업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례법이다. 그냥 별거 아니죠. 그럼 4차년도 5차년도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운명 다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 우리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세 가지를 했죠. 세 가지가 하나는 정의법, 그 다음 연수학계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전부 다 이 글자를 썼죠. 첫 시작할 때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의법에서도 100만 원을 5년으로 나눴고 연수학계법도 100만 원 가지고 15분의 5를 2차년도 했고 얘도 100만 원 가지고 최대 조업도에서 우리 이번에 생산한 실제 조업도를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이 세 개 방식을 제가 묶은 이유는 전부 다 잔존 가치를 빼고 계산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정렬법을 보면 정렬법은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에요. 정률.
미상각 잔액이라는 건 감가상각하지 않은 금액을 미상각 잔액이라고 표현하죠. 미상각, 감가상각 안 한 거. 근데 우리 유형자산에서 장부가액 이야기할 때도 취득원가에 차감 계정 뺀 건데 차감 계정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래서 얘하고 유형자산에서 장부가액하고는 같은 뜻이죠. 미상각 잔액하고 장부가액은 같은 뜻이에요. 유형자산에서 장부가액은 제가 하도 많이 물어봐서 뭔지 알겠죠. 제가 고정자산 처분할 때마다 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하도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옆에 있는 거 빼니까 걔가 장부가액이라 그랬죠. 그게 감가상각 한 거 뺀 나머지니까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잖아. 그게 미상각 잔액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률은 우리 책에 보시면 정률은 1 마이너스 n 루트 취득원가분의 전용가액,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절대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률은 알려줘요. 이건 옛날 한 옛날에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정해놓은 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률 가지고 이제 계산을 시켜요. 그럼 자, 얘가 1월 1일 날 취득했다고 했을 때 자, 감가상각은 기말에 한 번만 할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1년치 하고 나서 X 1년도에 첫 번째 이 공식으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거일 때 첫 번째 1차 년도 처음 감가상각을 해요. 그럼 미상각 잔액은 얼마죠? 어렵나요? 아직 감가상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얘 잔액은 얼마죠? 120이겠지. 그죠? 이해가시나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시작할 때는 120만 원 가지고 곱해주는 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라. 이 앞에 세 개는 20만 원 빼고 시작했는데 얘는 120만 원 취득원가로 시작해서 0.45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120만 원에 0.451 하면 54만 1,200원이 되게 되겠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거 계산해봤잖아요. 왜 처음 보는 눈빛을 보내셨지? 제가 왜 그 생각이 났냐면 그때 제가 계산기가 제 계산기를 누군가가 가져가는 바람에 없어서 여러분한테 의존하다가 이상한 숫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딴 사무실에 가지고 있던 계산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단순해요. 써서 편하잖아. 그럼 제가 있는 곳에 같은 걸 3개를 사서 이 사무실, 저 사무실, 여기 우리 집 딱 4개를 놔둬요. 같은 걸.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가면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슬리퍼도 똑같은 거 갖다 놔요. 그래야지 항상 같은 컨디션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느낌 가져보신 적 없나요? 슬리퍼가 불편해서 저기는 괜히 가기 싫은 거? 안 그래요? 저만 그렇나요? 아니, 저는 어디 가는데 뭔가 불편하면 괜히 거긴 가기 싫어요. 다 나한테는 돈벌이 하는 소중한 것들인데 이상하게 저기가 뭔가 불편하면 가기 싫어서 괜찮은 거 있으면 다 같이 갖다 놓고 똑같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책상도 같은 거 갖다 놨어요. 근데 의자도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거 아닌데 그런 느낌 안 가지시나요? 저는 우리 집에 제일 안 좋은 거 뒀더니 집에 가기 싫어서 집에도 똑같은 거 갖다 놨어요. 제가 사무실에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에 계산기 가져왔어요. 전부 다 배터리가 점점 갈라 그러네. 자, 그럼 이제 2차 년도에 이제 1차 년도에 이 금액만큼 차면의 감가상각비, 대면의 감가상각 누계 했겠죠. 그럼 이제 감가상각하지 않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이 금액 뺀 것 거잖아요. 나머지가 미상각 잔액이겠죠. 그리고 제가 자주 물어봤던 장부가액이 뭐예요? 그에 대한 값이 저거 뺀 거죠. 그럼 120만 원에 54만 1,200원 빼면 65만 8,800원이 되게 되네요. 맞죠? 그럼 여기에 0.451을 하면 29만 7천 반올림하면 119원이 되겠네요. 그럼 X3년도에 미상각 잔액을 하면 여기에서 이 금액 빼도 미상각 잔액일 거고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빼도 미삼각잔액일 거고 어차피 똑같은 거겠죠. 그러면 미삼각잔액은 36만 1681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0.451을 하면 16만 3,118원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빼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가 그 다음 미삼각 잔액이 19만 8,563원이 미삼각 잔액이 되는데, 그럼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 장부가액이 이 금액이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잔존가액이 20만 원인데 잔존가액보다 금액이 더 떨어지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빼고 나서의 금액을 계산해 보고 이 금액 쓰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끝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고 36만 1681원 빼기 잔존가액을 마지막에 빼서 16만 1681원을 상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금액을 합치면 결론적으로 100만 원이 빠지게 되니까 우리는 나중에 20만 원 받고 얘를 팔면 되죠. 지금 정률법은 20만 원을 마지막에 끝수 조정으로 빼는 이유가, 끝수 조정이라는 게 마지막에 끝나는 금액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이 끝나는 금액 끝수 조정을 쓰는 이유가 정률을 곱해서 딱 100만 원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률법 방식이에요. 그럼 정률법은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작할 때에 취득원가로 시작한다는 거. 시작할 때 100만 원 시작하는 순간 땡이에요. 그죠? 뭐 2차연도를 물어봤던 1차연도 물어봤던 100만 원으로 시작해 버리면 게임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잔존가액을 알려주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우리는 그냥 취득원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우리 정률법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중체감법이라고 있는데, 자, 이중체감법은 공식이 미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에요. 이거 어디서 본 공식 아닌가요? 본 적 있죠? 어디서 봤어요? 바로 앞에 봤죠? 정률법? 그렇게 오래 안 됐죠? 그거예요. 똑같아요. 얘는 일명 정률법의 간편법이에요. 물론 간편법이라는 표현은 우리 학교 교수님이 붙인 걸 저도 써먹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우리 책에 적은 거랑 제가 적은 거랑 틀리죠? 그죠? 똑같이 적었네? 이 아저씨 언제 바꿨어? 얘는 다르게 적었는데. 얘는 어떨 때 이 방식이 간편법이라고 말하냐면 이 정률을 모를 때 쓰는 방식이에요. 정률을 모를 때 이 정률을 구하는데, 이 정률을 구할 때 이 방식이 내용 연수분의 2를 써요. 내용 연수분의 2를 해서 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 내용 연수, 지금 정률을 모르니까 정률을 이걸로 구한다는 건 내용 연수가 5죠. 5면 5분의 2 하면 0.400이 되죠. 5분의 2 하면 0.400. 이렇게 구해가지고 X1년도 첫 시작할 때 120만 원 곱하기 0.400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 얼마죠?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요. 저도 48만 원 맞죠? 또 계산할 수 있다고 했다가 틀리면 맞죠? 제가 산수할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해요. 한 번씩 잘 틀려서. 이 방식 알겠죠? 그 다음에는 앞에 정률법이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률을 구하는 방식이니까 우리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연수의 2를 가지고, 근데 이걸 가지고 계산해서 그럼 내용연수의 2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정률로 만들어 준다 생각해서 정률법처럼 계산해 버리면 돼요. 그냥 계산기로 우리 2 나누기 4 하면 2 나누기 5죠. 2 나누기 5 하면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감가상각 방법을 저거 5가지 했는데 3가지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3가지를 가지고 정해법, 연수합계법, 정률법. 자, 이렇게 3가지를 봤을 때 자, 1차년도 감가상각비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정해법으로 우리가 앞에 1차년도 감가상각비 계산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죠? 우리는 100만 원을 5년간 똑같이 20만 원씩 달는 거였죠. 그죠? 자, 그럼 연수합계법으로 우리가 1차년도 감가상각비 했던 건 이 금액이겠지. 왜냐면 100만 원을 15분의 5로 하니까 3분의 1이니까 33333 나왔겠죠. 2차년도. 그럼 정률법 했을 때는 계산기 저도 두드려야 돼요. 모르였어요. 54만 1,200원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시험에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1차년도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것을 물어보면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시험 때는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산할 필요 없이 1차년도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한 모든 방법에서 정률법이 제일 크고 정해법이 제일 작아요. 원래 1차년도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이 제일 크고 정해법이 제일 작으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어느 게 크다는지만 보면 그냥 값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불변이에요.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다. 이 사이에 있는 애들끼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다는 건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년도 감가상각비는 알 수 없는 거예요. 2차년도부터는. 왜냐면 얘는 초반에 너무 많이 빼가지고 점점 작아질 거고 2차년도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2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봐도 이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물어봐도 얘 감가상각 누계액 2차년도 거까지 하면 한 8, 90만 원 정도 날라가요. 한 방에. 겨우 40만 원 가지고는 어디에 끼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년도 감가상각비라든지 2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보면 그냥 정률법이 무조건 제일 크고 정해법이 무조건 제일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추억의 용어 보수주의. 자, 그럼 이 감가상각 방법 중에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수주의는 자, 다시 우리 보수주의는 수익은 낮게 표현하고 비용은
높이 표현하고 그 결과 이익은 낮게 보이고 자산은 낮게 표현하고 그리고 부채는 높이 표현하는 게 보수주의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금액 가지고 처리하려는 게 비용이잖아요. 그럼 비용을 이 비용하는 만큼 자산도 낮아지죠. 감가상각 누계 커지니까. 그럼 이제 어느 게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지 느낌 오시죠? 그래서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정률법이에요. 정률법. 그럼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 정률법이죠. 보수주의가 안정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 정률법인 거예요. 안정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 정예법이다. 안정성이 가장 낮은 게 정예법이라 그러니까 괜히 뭔가 틀린 것 같죠. 근데 얘가 비용을 제일 작게 계산하고 자산을 제일 높이 표현한 거기 때문에 반대 여러분 생각하는 거로 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글을 읽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는 보수주의라는 이런 개념을 안 가져도 알아서 스스로 보수주의 회계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세금 나오니까 세금 작게 내고 싶어서 알아서 보수주의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웬만하면 정률법을 다 써요. 정률법.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뭐가 심하냐면 건물은 해대도 너무 심한 거야. 건물값은 너무 비싼데 얘를 정률법을 쳐버리면 그냥 한 방에 확 날아가겠죠. 그래서 회계 기준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전부 다 건물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정예법을 시켜요. 건물만. 그 외 나머지는 정예법, 정률법 뭐 이런 거 합리적으로 선택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합리적 인계체인지 다 정률법을 써요. 그래서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우리 유형자산 등록할 때 있죠. 그때도 건물 들어가면 기본값이 정예법이고 건물 외는 전부 다 알아서 기본값이 그래서 정률법 적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얘가 감가상각비가 가장 높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보수주의 안정성이 높은 방법이라서 뭐 외부 이용자들도 뭐라 하지는 않아요. 그게 지금 이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69페이지로 가서 자, 유형자산의 이제 처분 조금만 봅시다. 지금 제가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 정예법, 정률법은 열심히 제가 알려드려도 나중 되면 컴퓨터에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놓고 있더라고. 거기 넣으면 컴퓨터가 그 회사 계산액을 알려줘요. 처음에 여러분 입력하실 때는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얘가 계산한 감가상각비예요 라고 했던 금액 있죠. 거기가 어느 순간 인지를 하게 되면 시험 때 자기 자신을 못 믿고 거기 컴퓨터에 넣어봐요. 넣으면 그 금액 되잖아. 그 넣는다는 사실을 제가 아는 거는 저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여기 넣었던 거 지워야 되냐고. 자기 그걸로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컴퓨터 때는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넣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가끔씩 가상의 금액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중 되면 치명적인 허점이 있어요. 그 고정자산 등록이 회계상의 서식이 아니고 법인세법상 서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서는 잔존가치를 인정하는데 법인세법은 잔존가치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잔존가치를 쓰는 칸이 없어요. 그럼 잔존가치가 있는 순간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잔존가치 없는 것만 고정자산 등록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문제 내는 사람들이 이상한 이의제기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잔존가치 없는 문제를 잘 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정자산 등록을 사용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존가치 쓰는 칸이 고정산 등록이 없는 이유가 원래 법인세법상의 서식이라서 그래요. 세법은 뭐 유형자산이든 그 무형자산이든 잔존가치는 인정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유형자산 처분을 보면 자고 전에 처분에 대해서 받은 형태가 첫 번째가 매각이고, 그죠? 두 번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폐기 혹은 철거한 거였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했던 게 재해당하는 거. 이게 세 가지를 봤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제가 지우개 쓴 게 대변의 취득원가, 차변의 감가상각누계. 그게 우리 처분의 기본인 거고, 근데 판거는 그 대가를 받아서 이익이다 손해다고 하는 거고, 철거는 그 없앴을 때 장부금액만큼 손해 본 거고, 그리고 그 없애면서 들어간 돈이 있다면 그 돈만큼도 더 지우면서 손해 봤다고 쓴 거였었고, 재해는 우리 장부금액만큼 우리는 재해당했다고 표현하는 거였죠. 그럼 결론적으로 장부금액하고 비교하는 거죠. 얘는 장부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이익, 작게 받으면 손해. 얘는 장부금액만큼 없앨 만큼 손해인데 그 없애면서 돈 들어가면 장부금액에 그 소요된 돈까지 손해. 얘는 장부금액만큼 재. 결론적으로는 장부금액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쓴 게 대변의 취득원가, 차변의 감가상각누계액이에요.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취득을 100만 원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감가상각누계액이 60만 원인 건물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건물의 장부 가격이 얼마죠? 40만 원이죠. 그럼 이 건물을 지금 40만 원을 대변에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대변에 없애는 작업으로 우리는 대변에 건물 100만 원이다. 차변에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 6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 둘이 순액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대변에는 40만 원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가액 이야기하는 건 계산 빠르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 잘 풀려고 빠르게 풀려고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보면 나중에 얘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적혀 있어요. 그럼 처분손익 얘 장부금액이 얼마인지 뚝뚝 보고 그래서 얼마 받았다고. 그럼 그 차이가 처분손익이니까 이런 문제 바로 나오겠죠. 근데 그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40만 원이고 그 40만 원을 대변에 내 보내줄 건데 우린 장부에 40만 원 안 적어놓고 100만 원 샀는데 60만 원 달았다고 써주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고, 이렇게 써주면 결론적으로 대변의 40의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항상 기본 틀이고 제가 분기할 때 그래서 항상 1번, 얘 2번 써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얘의 필요성을 느꼈죠. 메인 매출 전표에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A에서는 꼭 이렇게 하시는 게 마음의 정신건강이 이로워요.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누계액 번호 다 외우시나요? 그럼 얘부터 쓰는 게 좋잖아. 그럼 다음 번호니까. 그래서 스마트A는 이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감가상각누계액 뜩 치자마자 그리고 다시 대변해서 얘부터 치는 사람도 봤어요. 어차피 얘 찾아야 되니까. 근데 얘 쓰면 202번 나오니까 그냥 바로 아래 203번 쓰죠.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많이 찾는데 얘는 쓸 때 보면 4번 대변에 건물 1이 썼으면 다시 3번 하고 그 다음 번호 203번 치더라고. 그 번호를 보고 바로 쳐내려가는 게 우리도 스마트A로 매각하면 이 순서가 그것 때문에 편하다는 이야기 알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잘 생각하는데 팔았으면 여기까지 한 후에 세 번째에 매각인 경우에는 우리의 수령액을 써야 되죠. 이때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받는다면 이제 이 받는 돈을 적어야 40만 원보다 지금 대변에 40만 원 나간 거잖아요. 많이 받으면 50만 원 들어오면
10만 원 모자라죠. 그럼 대변에 10만 원 채워야 되겠죠. 대변의 자리는 대변은 수익의 자리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에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 내가 이렇게 50만 원이라고 쓰죠. 그럼 컴퓨터 위에 차익 나오는 금액 있잖아요. 거기가 차변에서 대변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제가 플러스 나왔네요. 그러면 이익이네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지금 이런 경우예요. 11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니까 10만 원 이익이잖아요. 왜냐면 차변에 대변 빼니까 넌 지금 대변에 쓸 게 있어. 수익이야. 그 표현처럼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써놓고 받는 돈 쓰고 차이 나는 거 봤는데 플러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10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만약에 20만 원 받았으면 마이너스 20이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써주면 돼요. 우리가 어차피 전산이고 전산에 입력을 할 거니까 컴퓨터의 특성 이용하는 것도, 왜냐면 다 입력해 놓고선 얘가 이익이야 손해야 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또 차변 대변이야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적혀 있는 거 보고 마이너스면 손해네 비용 차변에 쓰면 되고, 플러스면 이익이네 대변의 수익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썼던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팔았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지. 만약에 폐기했으면 얘는 이익이다 손해다가 아니죠. 우리가 폐기했으면 얘가 그냥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사라졌으면 40만 원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40만 원만큼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폐기했다는 건 뭐 자동차를 폐차했다든지 사용하던 건물을 없앴다든지, 건물 없애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사용하던 건물, 사용하던 거 말고 처음 샀는데 거기 있는 건물 없앤다 그런 거 말고, 그건 땅 쓰려고 한 거니까 땅값을 포함해야 되고, 사용하던 건물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요. 그럼 썼다는 말인 거지. 그죠? 감가상각을 했다는 건 사용했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가늠해도 돼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고, 만약에 이 건물을 철거하는데 철거비가 들어가요. 현금으로. 만약에 10만 원 들어가면 자, 이 철거비는 개정하면 뭐로 처리해야 되죠? 차변에.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여기에 10만 원을 대주면 되죠. 그래서 그냥 유형자산을 없애면서 이 돈만큼 더 손해 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론을 보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얘 지우고 나서 얘 지우는데 돈 들어갔대. 돈 준 거 쓰고 나면 컴퓨터는 알아서 마이너스 50 떠 있어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써주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팔았으면 돈 받는 거니까 받는 거 쓰고, 판 거 아니고 철거하는데 철거비 줬대. 그럼 대변에 돈 주고, 어렵게 낸다고 철거비를 안 주고 외상했대. 그래도 줄 거다라고 써야지. 그럼 미지급금으로. 그렇게 해야 지금 이익인지 손해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면, 자, 이렇게만 가지고 봤을 때 얘는 지금 내가 없애버린 거잖아. 근데 내가 없앤 게 아니고 없앰을 당했어요. 불이 났거나 혹은 홍수가 났거나 산사태가 났거나, 그때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재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그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아니고 재해 손실이라고 써주면 돼요. 근데 제가 얘를 가볍게 바라보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 회계 입장에서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영업외 비용, 재해 손실도 영업외 비용. 결론적으로는 별 의미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린 시험용이니까 그래도 개정 과목을 선택하는 거지, 나중에는 그냥 저는 개정 과목으로 영업외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 만들어서 다 써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별로 의미 중요 안 하거든. 외부 이용자가 만약에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신경 안 써요. 걔가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얘가 큰 의미가 있게 금액이 커지는 순간 우리 회사 망한 거예요. 영업외 비용이 많으면 어떡해,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재해를 당했을 때에 전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에 가입을 안 했으면 우리는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만 쓸 수밖에 없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과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손상 차손은 얘가 불타서 없어졌는데 완전히 없어지면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그래도 그냥 안 좋은 상태로 좀 쓸 수 있는 10만 원의 가치가 남아 있다면 그러면 얘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땐 이제 손상 차손 누계액이라고 차응 계정을 30만 원 달아가지고 10만 원짜리로 살려놨는 거예요. 경우에 주로 많이 써요.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그냥 재해 손실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럼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리는 보험금 수령을 알겠죠? 자, 보험금 수령한 거는 재해와 별도의 회계상 거래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재하고 연결짓지 말고. 40만 원짜리 건물인데 지금 보험금으로 80만 원 받았어요. 땡 잡았네 생각하지 말고 80만 원 들어왔네 이 생각만 해야 되지, 40만 원짜리 없애고 80만 원 받았네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진 건 없어진 대로 끝. 보험금 수령하면 수령한 날에 별도의 회계상의 거래로 해서 그냥 대변에 우리가 보험금을 받는다 80만 원. 근데 만약에 받는다가 아니라 받는다고 통지받았다면 미수금. 그리고 대변에 보험금 수익 8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항상 얘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같이 섞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려고 통지를 받았다고 해요.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 통지 받았는데, 자, 우리 회계상의 수익 인식 시점이 보험금은 보험금 통지를 받았을 때예요.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시점이. 그래서 돈 받았든 안 받았든 통지 받으면 대면에 보험금 수익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통지만 받았대. 그럼 이제 이건 생각 안 하고 얘 쪽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항상 불타 없어졌으면 없어진 날에 지웠겠지. 오늘은 보험금 타는 날.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 가지고 40만 원 이익 받는 생각은 어떨 때 하냐면, 오늘 불탔는데 오늘 보험금 주면 오늘 생각해도 돼요. 오늘 건물이 없었는데 오늘 한 방에 얘를 같이 합친 분계로 들어간다면 오늘 40만 원 이익이라고 보험 차익이라 인식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이급까지는 안 나와요. 세무이급에 딱 한 번 장난친다고 내고 다들 웃었어요. 일단 문제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불탔는데 심지어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날에 통지 받았으면 사람들이 또 고민도 좀 했을 법했는데 돈까지 받았으니까 막 나간 문제죠. 근데 많이 틀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그날에 어차피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이 한 방에 나오니까 한 방에 그냥 계산해 주는 건데, 얘는 지금 현재는 얘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영업외 수익이에요. 얘는 영업외 비용이고, 그래서 얘 둘이 관리하는 게 의미 없으니까 따로따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신경 써야지. 얘는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럼 우리 쉬었다가 이제 후속 지출하고 정부 보조금하고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